역사 속 미스터리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일본, 역사가 외면한 모모. 1976년 일본에서 출간된 히미코 도레 수수께끼. 하지만 이 책은 출간 직후 강제 회수 조치, 일본 사학계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무슨 내용이길래? 히미코가 누구죠? 이 책의 주인공인 히미코는 2, 3세기경 일본 최초의 고대 국가인 야마타이국을 세운 여왕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는 정작 자국인 일본에서 외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서인 일본 서기에서도 이 히미코라는 이름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뭐 여자라는 이유로 역사에서 지우거나 뭐 그런 건가요? 자, 일본 역사서의 속일본기에는 일본의 여왕 코겐 덴노가 등장합니다. 굳이 히미코를 여자이기 때문에 지울 필요는 없었다라는 게 이제 역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일본 역사서에는 히미코가 등장하지 않지만 중국의 역사서, 삼국지 위지 외인전의 기록, 외국에 난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정벌하여 오랫동안 서로 싸웠다. 이내 함께한 여자를 왕으로 세우니 이름을 히미코라고 한다. 자, 그리고 우리 역사서인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기록.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해 예물을 보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서는 분명 일본 외의 여왕 히미코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신까지 파견했다. 실존 인물이네. 그러네. 엄연히 기록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있다는 게 왜 무시하지? 이게 참 미스터리 아닙니까? 히미코의 존재가 미스터리한 이유에 대해 일부 국내 역사학자들은요. 히미코는 가야국의 공주로 수로왕의 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는 규슈 지역에서 가야의 문화 또 유물이 다수 발견되며 가야의 공주가 일본 최초의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한때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는 일본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본 역사에서 히미코의 존재를 지운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자신들이 정사라고 미는 어떠한 학설에 반대되는 증거들을 배제하는 거죠. 이건 아니야. 뭔가 잘못 써 있는 걸 거야. 이러는. 맞아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의 역사서에는 존재하지만 정작 자국 역사서에선 사라진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사성 미스터리 19 11일 공개합니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누구인가? 통일 신라 시대 일본 규슈 다자이 후에 신라 왕자 김태렴이 700명 규모의 사절단을 이끌고 방문했는데요. 일본의 천황에게 경덕왕의 전원을 대신 전하옵니다. 저희 폐하께서 몸소 조공하려 하셨으나 국정이 해이해질까 염려하시어 저를 대신 보내셨으니 신국의 특산물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 당시 두 나라의 국교는 거의 단절된 상태. 일본은 신라와의 교섭을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신라의 왕자가 먼저 당나라 왕자와 동급인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며 대우해주지를 않나. 게다가 조공까지 준다고 하니 일본 입장에선 완전 땡큐였습니다. 오, 이거 되게 특이한데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네. 이런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난 조공이라는 용어가 사실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 거슬리죠. 일본에 조공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왕자 김태렴은 조공을 바치고 남은 물건들을 귀족들에게 판매, 막대한 수익을 얻어 신라로 돌아가는데요. 자, 왕자 김태렴이 신라로 돌아가기 전 재방문과 함께 조공 그리고 외교 문서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왜 1년이나 지났는데 신라 왕자한테서 소식이 없지? 신라에 사신을 보내보거라. 뭐라? 우리더러 조공을 보내라 했다고. 우린 그런 적 없으니 쏙 물러가라 하거라. 왜냐? 신라 왕자 김태렴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 누가 이거 사기쳤네. 일본을 털어먹었네요. 자, 당시 경덕왕에겐 장성한 아들은커녕 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실 신라 왕자 김태렴은 우리 역사 기록엔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일본의 역사서 속일본기에만 등장하는 미스터리한 인물인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려 700명을 이끌고 일본까지 가서 여왕을 만나 돈을 두둑하게 챙겨온 김태렴.
그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우리 역사학자들은 왕자를 사칭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 당시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득세했던 시기인지라 마음만 먹으면 700명 정도의 인력을 대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김태렴이 진골 신분의 귀족 혹은 왕족일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대규모 인력과 조공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권력과 자금을 가졌었던 자, 또 신라 관리에 눌려 피했거나 묵인 아래 바다를 넘어 일본에 간 자, 그리고 스스로 신라 왕자라 칭한 김태렴은 누구일까요? 야, 이거 근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진짜로 저 시대에 이 700명을 배에 태워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흔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조건 눈에 띕니다. 네. 그죠? 진짜 왕자가 아니라면 왕자 사칭이잖아요. 목이 달아나지. 신라 쪽에는 그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린 전혀 모르는 거니까. 뭐야? 신라에서. 뭔 나는- 얘기야? 나 아들도 없어. 자, 그 당시 일본을 들었다 놨다 한 김태령. 그는 신라의 왕자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간큰 사기꾼이었을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8일 공개합니다. 미스터리 파란 눈의 의열단. 1919년 약산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된 항일 비밀 결사 단체 의열단. 그런데 조선의 독립을 열망했던 의열단원 중 헝가리인 마자르란 인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에 의열단에 헝가리인이 있었다고요? 네. 아니 항일 투쟁에 왜 헝가리인이 들어오죠? 우리에겐 다소 생소하지만요. 만약 마자르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장 독립운동을 지향했던 의열단에게 가장 중요한 투쟁의 수단은 폭탄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발탄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폭탄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이때 의열단 앞에 나타난 폭탄 제조 전문가 바로 마자르였습니다. 내 기술이 조선의 혁명운동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동참하겠어. 마자르는 암살용, 파괴용, 방화용 등 각종 고성능 폭탄을 제조. 그리고 서양인이었던 마자르는 비교적 일제의 감시를 피하는 데 유리했기에 폭탄을 운반하는 위험한 역할까지 맡으며 의열단의 의거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아니 의열단 일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쵸. 너무 생김새가 다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도움을 줬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정체가 그분의 정체가 뭔지가 궁금해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자르는 원래 타국에서 독립운동가 이태준과 인연을 맺었고요. 자신의 폭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의열단에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었다는데요. 그런데 마자르가 의열단에 합류하기도 전에 이태준이 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자르는 수소문 끝에 의열단과 접선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맹활약했습니다. 와. 죽음까지 감수했던 그의 선택. 그 이후로는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약속 혹은 조국 헝가리와 유사했던 식민지 조선을 안타깝게 여겨서요. 의열단의 항일 투쟁을 응원했던 게 아닐까 추측만 할 뿐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실 마자르라는 그의 이름조차 가명으로 추정. 사진 한 장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그 후에 그의 행적이나 신상 또한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속여가면서 자기랑 관계도 없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게 네. 너무 감사한데도 지금 이제 기록이나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조선을 위해 목숨 걸었던 파란 눈의 폭탄 제조 전문가 마자르. 당신은 대체 누굽니까? 역사 속 미스터리 19, 7위 공개합니다. 한복 입은 남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그림 혹시 아십니까? 저거 알아? 루벤스.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루벤. 아니야. 아니 되게 유명한 사람.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엄청 유명.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아는 화가야. 레오나르도. 자, 이 그림은 바로 아 누구지? 17세기 바로크 미술의 거장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작품입니다. 아니라며. 루벤스라고 그랬잖아. 이제 돌고 돌다 눈치가 없나 보고 아니야. 다시 루벤스로 왔어.
1983년 미국 LA 소재 유명 미술관이 낙찰받은 이후 한복 입은 남자라고 소개되어 화제. 하지만 루벤스가 도대체 누굴 그렸는가? 그림 속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두고 그 미스터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그림 속 인물의 이름은 안토니오 꼬레아. 이탈리아 상인 프란체스카 가를레티의 여행기 나의 세계 일주기에 따르면 일본에 끌려가 이탈리아 상인에게 구해진 조선인이 등장하는데요. 와. 이 조선인이 바로 안토니오 꼬레아이고요.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1606년에서 1608년경 피렌체에 머물던 안토니오 꼬레아가 그곳에서 루벤스를 만나 그림 모델이 됐다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그림 속 복식을 잘 보면 우리의 조상들처럼 상투를 틀고 있죠. 옷 역시 조선시대의 천릭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안토니오 꼬레아는 조선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시대 의복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 시절은 사실 유럽에 조선의 복식을 한 조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한 네덜란드 교수에 따르면 루벤스의 재단화 프란시스코 하비에르의 기적과 익명의 작가가 그린 중국인 이풍의 초상화 두 그림 속에 등장하는 중국 상인 이풍이 진짜 주인공이라고 주장. 안토니오 꼬레아가 아닐 가능성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루벤스의 그림 속 인물을 두고 동인도 회사 출신의 조선인, 조선의 양반, 제2의 조선인일 가능성 여전히 다양한 추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 정체는 무엇이었을까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 이 옆에서는 써놓지 누구라고. 아, 예. 조선인이 만약에 맞다면은 어떤 경로로 간 걸까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관직이 좀 있는 사람일 텐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그렸을 루벤스.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루벤스와 그림 속 인물만 알고 있을 겁니다. 역사 속 미스터리 19 3위를 공개합니다. 반고는 자살하지 않았다.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우리는 그간 정신병력을 앓던 반 고흐가 자신에게 총을 겨눠서 자살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90년 7월 27일 프랑스의 한 농촌 보리밭에서 들린 총성. 그런데 그 총은 과연 반 고흐가 스스로를 저격한 게 맞을까요? 어쩌면 타살일지도 모른다면요? 아니 근데 뭐 반고흐가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건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부터 반고흐 죽음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흐 죽음이 미스터리한 첫 번째 이유, 목격자가 없다. 분명히 총성은 엄청난 괴음을 내는데 당시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수상하지 않나요? 또한 당시 증언에 따르면 고흐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쏜 뒤 여관으로 다시 돌아가 약 30시간 동안 고통을 겪은 끝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굳이 죽기로 결심을 했다면 힘겹게 다시 여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래. 더군다나 고흐가 자신에게 쐈다고 추정되는 그 총, 마치 누군가 가져가기라도 한 듯 감쪽같이 사라졌다가요. 고흐 사후 75년 뒤늦게 한 들판에서 녹슨 채 발견됐습니다. 우와. 자, 그렇다면 만약 고흐가 자살이 아니라면 과연 고흐를 누가 죽인 걸까요? 야 이것도 특이하네. 그러니까 왜 굳이 거기 와서 고통을 겪다 죽냐고. 반고흐의 죽음을 파헤쳐온 한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놀랍게도 총의 주인은 반고흐가 아니라 당시 10대 소년이었던 르네 세크레탕.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던 르네가 우발적으로 총을 쐈고 그대로 반고흐가 총을 맞은 것이라 추측. 이후 소년의 미래를 생각했던 고흐가 자신의 죽음을 자살로 가장했던 게 아닐까 추론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한 르네. 그는 정말 범인이 아닌 걸까요? 의문점은 또 있습니다. 사건 전날 고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감을 주문하는가 하면 보리밭에 나갈 때 화구를 짊어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즉 예술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데 왜 자살을 하겠냐는 것이죠. 이게 미스터리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맞아. 보통 정리를 하지 물건을 더 사진 않잖아요. 그죠? 고흐에게 박힌 총알 한 발,
고우의 죽음에 얽힌 진실 무엇일까요? 그 총알은 누구의 손에서 발사된 걸까요? 역사 속 미스터리 19 2일 공개합니다. 조선시대 잇따른 죽음의 범인은 병자호란 직후의 조선시대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을 때 민심이 더욱더 흉흉해지게 된 기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어젯밤에 옆집 돌쇠가 죽었다며? 아유, 끔찍해라. 아니 대체 몇 명째 죽어나가는 거야? 사람들의 잇따른 죽음의 범인으로 지목된 이는 다름 아닌 귀신이었습니다. 의병장 조경남이 기록한 난중잠록에 따르면요. 인조 15년 7월 한양에 요귀의 변이 있어 밤마다 인가에 소리를 내며 출입하며 사람들이 가위에 눌려 죽는 일이 많았다. 회회 하는 소리를 낸다는 일명 회회 귀신이 출몰. 이는 난리에 죽은 원통한 귀신들로 주로 비 오는 밤에 나타나 사람들을 가위에 눌리게 죽인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한양에 이어 삼남 지방까지 그 피해가 확산. 조선 각지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회외 귀신에 대한 공포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야, 이거 뭐 그냥 소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가위에 눌려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정말 귀신의 소행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회외 귀신을 단순 괴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사람들이 연쇄 사망. 혹시 누군가가 자신의 살인을 회외 귀신 괴담으로 포장해 실체를 감췄던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드는데요. 이에 민심이 소란스러워지자 실제 조정에서도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의금부가 조사에 착수. 위령제를 지내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사람들의 공포심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았고요. 이에 한간에서는 회회의 귀신 괴담은 조정에 불만 있는 세력들일 겁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이 나라 망하라고 괴담을 유포한 거죠.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긴 뭐 지금처럼 무슨 과학 수사나 뭐 CCTV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에 뭐 검시관은 있었겠지만 뭐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잇따라 죽어나갔던 공포의 회외 귀신 소동. 그 괴담의 이면에는 귀신을 앞세워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던 악한 살인자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